안녕하십니까. 부산의 소리 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신라대학교 박헌주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기 소개 좀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신라대학교에서 발레를 가르치고 또 체육학도 가르치고 있는 박헌주입니다. 교수님 어릴 적부터 무용과 교수가 꿈이었다고 하셨는데 네네. 이 꿈을 이루기 위해 걸어오신 여정과 그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어릴 때 그냥 무용을 시작을 하고 그냥 즐겁게만 보낸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한순간인가부터 우리가 보통 친구들이 생각하면 무용학원을 한다든지 학생을 그냥 가르치는 거에 그냥 주안점을 줄 건데 저는 처음부터 이상하게 교수가 꼭 돼야 되겠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 예술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는 그 와중에서도 저는 그거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놓친 적이 없고 동작을 하나 배우면 집에 가서 될 때까지 연습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가면 어제는 안 됐지만 오늘은 좀 잘 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또 묘미를 제가 느끼고는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꿈을 위해서 저는 또 개인 지도, 예를 들어 또 영어도 제가 또 개인 학습도 받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 무용하면 현대 무용도 있고 고전 무용도 있는데 어떤 무용을 또 전공하셨습니까? 네, 저는 발레 전공입니다. 네, 발레 전공인데 그때는 제가 할 때는 발레가 그렇게 많은 친구들이 하지는 않고 이제 붐이 일어나는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이제 좀 생긴 게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콩쿠르나 이렇게 나가면 너 현대무용 전공이냐고 많이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발레 전공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발레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 그 국민 중에 세계적인 발레리나도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발레리나들은 예전에는 우리가 체격적인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이 발레라는 자체가 외국인의 전통적인 춤이다 보니까 체력적인 조건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굉장히 체력적인 조건이나 그리고 외국으로 유학을 간다든지 또 좋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들 또래에서는 강수진 씨가 지금 제일 유명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하고 같은 다 연배에 있거든요. 그분은 또 일찍이 부모님의 영향으로 모나코로 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고 이렇게 해서 세계적인 또 발레리나가 되고 또 지금 이제 부산 오페라 발레단의 단장으로 와 있는 김주원 씨 같은 경우는 제가 가르치기도 했고 저가 또 같이 이제 우리가 같이 서울에서 같이 연습도 하고 이렇게 했던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콩쿠르나 국제 콩쿠르나 이렇게 나가더라도 거의 10등 안에 들 수 있는 체격적인 조건이나 테크닉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2월 달에 로잔드 콩쿠르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부산이라기보다는 한국을 대표하는 아이들이 벌써 입상권에 들기도 하였습니다. 호두깎이 인형이나 이런 어떤 발레 공연을 보는 데 있어서 관람객 입장에서 좋게 관람할 수 있는 팁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호두깎이 인형을 말씀을 드리면 호두깎이 인형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재미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프로그램 자체는 아이들이 많이 나오고 가족들이 함께 볼 수 있는 작품이거든요. 또 백조의 호수라든지. 백조의 호수는 어른들이 너무 좋아하는 작품이죠. 그렇습니다. 로맨틱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아주 많고 이제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돈키호테를 굉장히 선호를 하거든요. 돈키호테는 아주 상쾌하고 신나고 지금 스토리가 아주 사랑의 얘기를 하는 거지만 아주 재미나는 공연 작품 내용이라서 제가 그 전막 공연을 2번을 했었습니다. 전막 공연을 2번을 하고 또 이제 신나는 음악과 함께 여러분들이 감상하시면 그 아름다운 팁이 될 것 같아요. 우리 발레라는 그 작품은 음악이 먼저 사람들에게 더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백조의 호수나 호두깎이 인형이나 그리고 뭐 돈키호테나 뭐 이런 것들이 음악들이 다 찰콥스키로 인해서 다 만들어지던 음악들이 사람들 귀에 익숙해져서 그 다음에 그거를 무용화로 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보러 다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즐길 줄 알면 무용도 함께 즐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평소에 음악을 자주 들으면은 발레 공연도 자연스럽게 잘 볼 수 있다.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궁금한 게 발레에서 체육학
그리고 학문적 영역을 확장하게 된 배경, 그로 인해 얻은 새로운 인사이트가 있으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네. 저는 무용만 하면 인생이 확 밝아지고 아주 멋진 인생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한순간에 우리가 좋아하는 거를 하고 내 전공이라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제가 학교를, 대학 들어감과 동시에 지금까지 제가 학교에 다니고 있거든요. 학생으로 시작해서 이제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까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배운 게 다가 아니다. 공부를 좀 더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그때 제가 박사를 공부를 할 때는 무용과 전공하시는 분들이 박사를 갈 만한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체대 쪽으로 갔는데, 체대를 가서 제가 고민을 한 게 뭐냐면 너무나도 공부가 어렵더라고요. 네, 어렵고, 또 이거 인체를 모르면, 우리가 인체라고 생각하면 거의가 보통 의학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학 책도 사서 보고 좀 과하게 제가 좀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무용인이라고 생각하면 대체로 쟤네들은 춤만 출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없애기 위해서 잠을 안 자고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 체육과에서 지지 않으려고, 체육과 소속으로 지지 않으려고 했는데, 공부를 하고 나니 정말 저의 재산이 엄청 많이 늘어난 거예요. 무용만 하면 제가 무용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체육학을 공부를 하고, 또 거기에서 오는 뭐 노인에 관한 거, 또 재활에 관한 거, 인체 해부학에 관한 거, 이런 공부를 딱 하다 보니 제가 수업해야 될 양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체형 교정도 하게 되고, 또 이런 것들 때문에 건강 관련, 노인에 대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제가 개발하고 만들다 보니 또 기업체 강의도 나가게 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진짜 영역이 훨씬 넓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저희 제자나 학생들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회가 자꾸 오지 않는다. 내가 기회를 잡으려고 하면 공부를 많이 해라.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놓으면, 지금 현재는 내가 뭔가 잡아지진 않지만 해놓았을 때, 누군가가 제시를 했을 때는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제가 항상 말을 하죠. 공부를 무조건 해라고 합니다. 예. 네. 교수님, 특히 그 발레 전공 학생들에게 콩쿠르나 경연대회를 적극적으로 권장해 자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고 하셨는데, 네네. 이 과정에서 학생들과의 소통과 지도 철학 뭐 이런 게 있으면 좀 궁금합니다. 네네. 저는 그 철학이 꼭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교수님이다, 또 선생님이다 하면 격차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아무래도 물론 선생님과 학생의 격차는 있어야 된다고는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교수님이 하늘같이 보이고 진짜 말씀 한번 꺼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너무 바뀌어가지고 선생님이 허허 나 선생님이다 하고 있으면 아이들하고의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을 먼저 보고 제가 먼저 인사를 합니다. 얘들아 반가워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애들이 다가와지더라고요. 그리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학교를 재미나게 다닐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제가 고민을 했는데, 그건 장학금이더라고요. 제가 조금이라도 이 친구들이, 물론 부모님들이 다 등록금을 줘서 학교를 다니기도 하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도 받기도 하지만, 그 외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길을 열어주는 게 또 선생님으로서 해야 될 항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는 좀 피곤했습니다. 왜 피곤하냐면, 콩쿠르를 나가기 위해서 학생들이 작품 연습을 하게 되면 시간적으로나 선생님이 지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 지도를 어떨 때는 밤 12시까지 해준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하나 콩쿠르 나가서 저희 학교는 또 콩쿠르 나가서 그 상례 그 급수에 따라서 장학금이 액수가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장학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무조건 가르쳐 줬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또 뭐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걸 해서 외부에서 장학금이 들어오는 부분들을 제가 받아서 또 친구들은 나눠주기도 했고, 뭐 일단은 그렇게 하니까 학생들이 저절로 따라와지고 지금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계속적으로 제가 같이 가고 있죠. 네. 교수님, 매년 큰 공연과 작은 공연을 수차례 기획하고 연출해 오시는데, 예술 감독으로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작품이 있다면 어떤 작품이 있습니까?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예술이라는 거는 끝도 없고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어요. 뭐가 만점이고 뭐가 단점이고 이런 게 없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이라고 해도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되는데 저는 젊었을 때 아이디어가 팡팡 돌아갈 때 창작 활동을 해라라고 친구들한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의 20-30년 정도를 창작 활동만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클래식으로 위주로 공연하는데 창작 작품에서 보면 제가 2016년도에 이중섭 화가 아시죠? 네. 이중섭 화가에 대한 일대기를 그린 작품이 있어요. 네. 그 작품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고 음악이나 뭐나 창작적인 요소를 많이 바탕으로 해서 그 작품을 만들었거든요. 제가 그 작품을 2016년도에 하고 나니 그 이후에 이중섭 화가님이 다시 뜨더라고요. 이중섭 교수님 생각하는 이중섭 화가는 어떤 화가였습니까?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예술가다. 예술가다. 아주 단명하지 않았습니까? 단명한데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울분 같은 것을 그림으로 다 표현해내서 그래서 뭐 황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만들면서 저는 그 부인의 역할을 했거든요. 이제 남자 무용수와 그 같이. 작품을 보고 어떻게 발레로 연결이 되는지 저희들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어떻게, 일단, 이 작품을 저희 후배이면서 제자가, 어떤 공연을 하는데 이거를 제가 하겠는데 한번 교수님 와서 봐주시겠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는 너무 늦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가서 보니까 작품도 조금 짧은 부분도 있고 이 친구가 참 아이디어를 잘 냈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공연은 그렇게 해서 끝이 났는데 제가 그 제자한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 이 작품을 다시 성화를 해서 30분짜리 이상을 작품을 만들어도 되겠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오케이, 당신이 만들겠다면 저는 기꺼이 음악을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음악을 받고 20분짜리 작품인데 그 20분을 듣고 그 음악을 바로 듣고 제가 바로 전화를 했어요. 얘야, 이 작품에는 1장에는 뭘 하고 2장에는 뭘 하고 3장에는 뭘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라고 하니 이 제자가 그거를 벌써 음악을 듣고 이해를 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게 다가 아니다. 여기 지금 네가 한 거에선 짧으니까 30분짜리로 늘리면서 음악을 내가 더 가미를 하고 일단 작품을 우선 너가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부완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너의 의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하겠다라는 의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겠다. 무조건 하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이중섭 화가의 일대기를 제가 한번 보게 됐죠. 그리고 아들 둘이가 있었잖아요. 네. 아들 두 분이 계셨는데 그거를 저는 딸과 아들로 바꾸고 내용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 부인이 고생했던 거, 또 남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중섭 화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부인의 서린 마음, 그리고 그 왕따를 당하는 자식들의 이런 모습들을 제가 무대화를 했죠. 네. 하고 그 객석에 있는 우리 제자가 공연을 보러 왔길래 인사말로 그 친구 이름을 불러줬더니 그 친구가 지금까지도 그 말을 해요. 너무너무 감동이었다고. 어떻게 어떤 교수들은 자기 제자들 작품을 가져가서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교수님이 저를 이름을 불러줘서 저 그때 눈물 흘렸습니다라고 해요. 근데 결국은 모태는 그 친구의 의도에 의해서 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론 그 친구 작품이 풀은 아니었지만 제가 다 고치긴 했지만 일단 그 친구의 아이디어 때문에 제가 시작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아주 기억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화가의 일대기를 고전무용인 발레로 성화시켰다는데 정말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꼭 한번 교수님 작품을 다시 한번 꼭 한번 봐주시고 저희 학부형들도 이제 학부형들도 이 작품 너무 좋다고 그 작품을 보면서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부산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고인물이 되지 않기 위해 세대교체와 역동적인 인재 발굴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는 젊은 예술가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이나 교육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멘토링 프로그램이나 예를 들어서 교육 방안이라는 거는 제가 사실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으로서는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 부산에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은 인재는 이때
그 인재를 활용하지 못한다. 활용하지도 못한다라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인프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특성으로. 그리고 지금은 부산에 무용이라고 하면 부산이 굉장히 뛰어난 부분이에요. 저는 제가 이제 무용이다 보니까 무용의 이야기를 국한돼서 이야기를 하는데 무용뿐만이 아니라 창은 전라도가 유명을 하지만 민요나 창은 전라도가 유명하지만 그 외에 무용은 부산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활용을 하지 못하고 지금 무용과가 전체적으로 다 각 대학교의 무용과가 다 없어진 상태거든요. 부산대학 한 군데만 빼고는.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시급한 문제는 지금 현재로 남아있는 무용수나 선생님들을 아주 잘 지켜내야 되고, 그리고 제가 고인물이라고 썼던 부분은 뭐냐면 원로나 고모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무용계나 예술계가 아주 발달을 하고 있어요. 발달을 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그 어른들이 때로는 후배들을 위해서 자리를 내어줄 수도 있다고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곧 저도 고인물이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친구들을 좀 발굴해내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 아니면 우리가 정치인이나 이런 분들도 만나서도 어떤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거는 기금밖에 없거든요. 돈, 예산 이런 거라도 젊은이들을 위해서 많은 활동 영역을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부산 오페라 발레단이나 지금 아트 센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유명하고 이름난 분들이 와서 해주는 거는 맞지만, 그래도 2인자는 부산에 있는 부산에 있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좀 모셔서 자문을 좀 많이 구해서 활동을 해주면 부산인들도, 부산 예술인들도 나가야 될 길이 많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치와 사회활동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는데, 특히 그 지역 정치와 연을 맺으며 선출직 제안도 받기도 하셨다고 하시는데, 앞으로 정치권에서 문화예술을 위한 정책 개발이나 실행에 참여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기회가 되면 하고 싶습니다. 기회가 되면 하고 싶고, 그 예전에는 사실은 저보고 이렇게 해보라고 했을 때는 제가 좀 어렸지 않습니까? 지금보다는 어렸다 보니 그 예술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들과 같이 저는 수업을 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그게 행복이 100배였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하라면 그냥 다음에 하죠 이렇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냥 넘겨버렸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때쯤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또 한편으로 보면 문화예술계가 조금 더 지금보다는 발전이 돼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저도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해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정치 경험과 활동을 통해 쌓아온 정치적 역량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교수님 지금 국민의힘 부산시당 부대변인 그리고 대변인도 하셨고, 현재는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장도 하고 계시는데, 또 지역구에서는 디지털위원장으로 또 활동 중이시지 않습니까? 정치인으로서의 철학과 비전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앞으로 이렇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내 뒤에서만 이렇게 하다가, 뒤에서만 해도 벌써 한 20년 가까이를 따라다니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정치인으로, 제가 정치인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냥 옆에서 스포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과 소통을 해야 되고, 그게 눈높이를 맞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라도. 제가 지금 가르치는 학생들하고도 마찬가지고, 시민들하고도 마찬가지로, 주민들하고도 마찬가지로 눈높이를 맞추고, 말은 아끼고, 많은 포용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으로서는 기회가 되면 한다라고는 말을 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또 주어지면 그건 언제든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주어지면 다 하게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정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끝으로 부산 시민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 부산이 제2의 도시라고들 하는데 제2의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은 아주 침체되어 있습니다. 침체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부산에는 부산 시민 여러분들의 힘으로 인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조금 더 많은 관심과 또 젊은이들을 위한 배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무용과 체육 그리고 정치를 넘나들고 계시는 신라대학교 박헌주 교수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